자, 이번 내용은 연력학 2법칙입니다. 상상만 해도 지금. 지금 나 이거 말을 꺼냈는데, 꺼내는 순간, 싸우는 거야, 소름이. 과연 제가 여러분들을 이해시켜 드릴 수 있을까 모르겠네요. 자, 여기 먼저 보겠습니다. 자, 우선 당부의 말씀 하나 드릴게요. 절대 화내지 마세요. 많이 어려워요. 예. 그리고 저도 될 수 있으면은 핵심만 얘기하고 나머지 잔챙이는 다 뺄게. 자, 연력학 2법칙의 창시자라고 할까? 이 이론의 시작이라고 할까? 예, 이분이세요. 잘생겼죠? 예, 실제로 그 초상화가 있는데 정말 잘생겼어요. 예, 카르노라는 분이에요. 카르노. 이분이 연력학 2법칙에서 이쪽 분야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분이죠. 예, 이분 때문에 이제 연력학 2법칙 이슈가 발생했거든. 그리고 프랑스 사람이에요. 사디 카르노. 근데 이분 옆에 이분 축구 선수 아니고요. 그 약간 저 누구 같지 않나? 저기 노벨 같이 생기지 않았어? 전혀 아닙니다. 클라우지우스라고요. 자,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산업혁명 시대였습니다. 산업혁명의 그 모토라고 해야 될까? 취지라고 해야 될까? 산업혁명은 돈 버는 거잖아, 자본주의. 그때 당시에 그 산업혁명이 자본가들이 기계 문명이 발달하면서 발전하면서 증기기관차가 나왔죠. 그게 일종의 뭐예요? 석탄 태워가지고 물 끓여갖고 푸 하면 이제 앞으로 나가는 거 아니야? 이거 칙칙 폭폭 돌리는 거잖아. 그 열기관이죠. 맞죠? 근데 너무 느려. 대량 수송은 할 수 있는데 너무 느려. 야, 좀 더 효율 좋은 거, 좀 더 성능 좋은 거 좀 만들어줘. 그래 돈 버니까. 그래서 이런 쪽에 좀 일가견이 있는 수학자인데 좀 분석 좀 해줘 해가지고 이제 준 거야. 의뢰를 맡긴 거지. 그래서 맡겨가지고 열심히 연구해가지고 뭘 알아냈냐면, 자, 이상적인 열기관이란 도대체 어떤 것이냐. 카르노 기관을 수학적으로 이제 뭔가 자기 나름의 이론을 구축했죠. 카르노 기관이야, 이름이. 이상적 열기관. 자, 이 이상적 열기관인 카르노 기관은 고열원에서 열이 공급되면 열기관으로 그게 그대로 100% 1로 사용될 수만 있다면, 연료율 100%를 얻을 수만 있다면, 그러면 넣는 에너지 족족 다 1로 바뀌니까 굉장히 효율이 높아지겠죠? 돈을 많이 벌겠죠, 그리고. 그렇죠. 그래서 이론적으로, 머리로는 그거 생각할 수 있는데, 막상 해보니까 안 되는 게 있는 거야. 자, 그 부분이야. 이거. 지금 제가 열기관의 모델을 갖고 왔어요. 고열원에서, 이게 열기관입니다. 열기관에다가 뭘 넣어줍니까? 열 에너지를 넣어줘요. 열량. 그럼 그 열량을 받는 대상이 있겠죠? 열기관 안에? 걔가 뭐냐면 이상기체라고 해요. 그러니까 말이 어려우니까 그냥 기체라고 하세요. 이 안에 기체가 채워져 있는데, 그러니까 피스톤이라 아세요 이거? 그러니까 이거 모르는 사람도 있어가지고. 이렇게 생긴 통이 있잖아. 근데 이게 유리 같은 걸로 되어 있는 거야. 플라스틱 내지 유리 같은 걸로 되어 있는 거야. 그럼 여기에다가 이렇게 뚜껑을 덮지. 시꺼먼 고무마개 같은 걸로. 이렇게. 그치? 이걸 뭐라 부른다? 이 마개를? 피스톤. 여기서 만약에 기체가 열을 받으면 부피가 팽창이 되어서 밖으로 얘를 밀어 올리고요. 위로. 그 다음에 식어버리면 부피가 작아져서 다시 밑으로 내려앉으면서 피스톤이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이러죠? 이게 뭐죠? 피스톤의 운동이죠. 그러면 그 피스톤에다가 여기에 끝자락에다가 장치를, 축대 같은 장치를 이렇게 매달아주고 그 축대 장치를 관절을 세워서 꺾게 해서 여기에 끝자락에 바퀴를 갖다가 붙여주면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러면서 바퀴를 빙글빙글 돌릴 거 아니야. 그러면 방금 내가 여기다 뭐 해줬지? 열 넣어줬잖아. 열이 이 부피를 팽창시켜서 피스톤의 운동을 만들어내고, 그러면 피스톤에 일이 발생되면 그 일로 인해서 바퀴가 빙글빙글 돈단 말이야. 역학적 에너지로 전환된다고. 이게 열기관 장치의 메커니즘이야. 가장 핵심적인 메커니즘, 코어야 이게. 그러니까 결국엔 무슨 논법이죠? 열이 역학적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열기관이. 그래서 그걸로 이제 바퀴 돌려서 증기기관차 달리는 거야. 알겠지? 그럼 뭐에다가 지금 열 줬냐? 이 안에 들어있는, 아까 그 피스톤 안에 들어있던, 실린더 안에 들어있던 기체한테 열을 준 거예요. 그럼 열을 받으면 부피가 커지지. 그럼 커지니까 위로 밀어 올릴 겁니다. 예를 들어. 그쵸? 그런데 말입니다. 바퀴는 반복적이잖아.
계속 올라가면 어떻게 돼? 뚜껑 열리지. 기체 다 새나가고 여기가 부서지겠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계속 반복적으로 돌려야 되니까 올라갔다가 내려와야 돼요. 그러면 열을 계속 공급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죠? 열을 계속 공급하고 있으면 팽창만 하잖아. 내려오진 않잖아. 내려왔다가 다시 올렸다가 이래야 되잖아. 그럼 내려오게 하려면 뭘 해줘야 돼? 부피를 줄여야 되니까 부피를 줄이기 위해서는 냉각시켜야 돼. 그럼 냉각을 시키려면 온도를 낮춰야 되니까 기체 안에 들어있던 열 에너지를 온도를 낮추기 위해서 열 에너지를 밖으로 빼야 돼. 그러니 차가운 영역에 만나도록 하면 이런 대기 공기 중에 그러면 여기 뜨거웠던 그 열기관이 밖으로 열을 뱉어내서 저열원 쪽으로 열을 보내준다고. 근데 이거는 너무 일상적이고 너무 당연한 얘기잖아. 그러니까 무조건 이게 발생한다는 거야 이거. 그래서 이런 질문을 던진 거야 카르노가. 지금 수학적 이론적으로 막 지금 연구하고 있으니까 열기관이 계속 움직이기 위해서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걸 하려면 왜 반드시 열의 일부를 여기 들어있던 열의 일부를 왜 저온체로 반드시 버려야만 하는가에 대한 Y에 대해서 생각한 거지. 문제 제기. 그치? 저건 도대체 왜 밖으로 나가지 자꾸? 왜 차가운 쪽으로 자꾸 이동하지? 왜? 왜 이동하지? 보통 이렇게 왜라고 질문을 하면 답을 알고 있는 사람은 그거는 그러해서 그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잖아. 근데 답이 안 나와. 답이 안 나온다고. 이유를 모르겠는 거야. 선대에 연구했던 모든 수많은 서적들을 다 뒤지고 유명한 과학자들 다 쫓아다니면서 만나서 자문도 구하고 답이 안 나와. 왜냐면 걔들도 몰라. 선구자들도 아무도 몰라. 이 이유를. 왜 열은 차가운 데로만 이동하는가? 왜 다 버려지는가? 이유를 모르겠어. 그런데 직관적으로는 이유는 모르겠지만 열이 밖으로 나간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어. 확신은 하고 있어. 열은 무조건 어쨌든 뜨거운 데서 차가운 데로 나가는 건 맞구나. 그렇다면 반드시 이거는 발생한다. 이거. 그러므로 연료율 100%인 열기관은 존재할 수 없어. 응, 이상적인 열기관 찾으려고 노력했는데 100%는 존재할 수가 없었어까지 결론을 내린 사람이 카르노야.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거 밖으로 왜 차가운 쪽으로 나가는지에 대해서는 그냥 사실로 그냥 받아들이고 이유에 대해서는 넘긴 거지. 도대체 왜 차가운 데로 이동할까? 이 이슈, 이 문제 제기가 이게 이슈화돼서 많은 과학자들한테 알려졌는데 그 중에 한 사람, 이분도 이거에 대한 이 이슈에 대해서 뭔가 관심을 두고 도대체 왜 이게 차가운 쪽으로 자꾸 열이 이동할까? 도대체 왜 그럴까? 왜 차가운 데서 뜨거운 데로 열이 이동 안 할까? 왜일까? 원리가 뭐지? 왜 뜨거운 데서 차가운 데로만 가지 자꾸? 그거에 대한 원리를 파악하고 이유를 찾아보고 싶어하고 그렇게 했었단 말이야. 그 도전을 했어. 그런데 아무리 해도 똑같아. 카르노랑. 선대에 연구했던 사람들 서적 다 뒤져요. 자문 구해요. 뭐 논의해요. 토론해요. 절대 이유를 모르겠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거의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이렇게 해버린 거야. 그래도 열이 고온체에서 저온체로 가는 거는 무조건 일어나는 일이잖아. 그치? 오늘 내가 봤는데 고온체에서 저온체로 열이 이동하는 걸 내가 오늘 봤어. 관찰했어. 경험을 했어. 근데 다음날 또 관찰했더니 또 그래. 저온체에서 고온체로 가는 걸 보질 못해. 고온체에서 저온체로 가는 것만 봐. 다음날 또 관찰했더니 또 그래. 다른 사람이 봤더니 걔도 그래. 그리고 다른 장소에 가서 했는데도 거기서도 그래. 시간, 공간, 관찰자를 다 초월해서 누구 하나 고온체에서 저온체로 열이 이동하는 것을 보지 않고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 이거야. 저온체에서 고온체로 열이 이동하는 거를 본 사람은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다 이거야. 그치? 그럼 이 정도면은 거의 뭐 그냥 진리 아니야? 모두가 다 100% 인정하고 있잖아. 맞죠? 그래? 그럼 이걸 그냥 법칙으로 만들자.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바로 이겁니다. 이 문장. 알겠죠? 시작합니다. 열은 흘러가고 어느 물체에서 어느 물체로? 고온의 물체에서 저온의 물체로 흘러가고, 그리고 자발적으로는, 이게 중요한 말이지, 뭔가 인위적 조치가 아닌 스스로 알아서 자연상이 그냥 방치해놨는데 지가 알아서 열이, 주어는 열이야, 자발적으로 저온에서 고온으로 가는 거는 있을 수가 없다. 엄연히 말하면 아무도 관찰한 적이 없다. 경험론이야. 그러니까 아무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절대로 저온에서 고온으로 가는 거는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다. 이게 자연의 법칙이다. 알겠죠? 그걸 다이어그램으로 그리면 이거예요. 고온체에서 저온체로는 열이 뭐 한다고요? 스스로 알아서 갈 수가 있는데, 그렇죠?
이거는 가능한데 동그라미 이렇게 할까? 가능한데 저온체에서 고온체로 가는 열을 볼 수는 없다. 절대로. 이걸 본 사람 단 한 사람도 없다. 시간, 공간을 초월해서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현대 이르기까지 앞으로 미래도 볼 일이 없을 거라는 거지. 제발 부탁인데 한 사람이라도 본 사람 있으면 제발 저한테 전화 좀 주세요. 당신은 인정해드리겠습니다. 진짜. 너가 진짜 연력학 이 법칙을 깬 최초 인간이라고 나올 거야. 노벨 물리학상에 빛나는. 사바사바 구라. 그럴 가능성이 높겠죠? 예, 이런 건 존재하지 않는다. 아셨어요? 그럼 열은 항상 어디서 어디로만 흘러가는 거죠? 그쵸? 그럼 이거 장면으로 생각하세요. 장면. 지금 물체가 두 개인 거죠? 하나는 뜨겁고 하나는 차갑고 둘이 같이 있어. 지금 붙어있고 그 장면을 본 거야. 착각. 그지? 아, 여기는 뜨겁고 여기는 차갑고 아, 지금 온도의 불균형 상태구나. 온도의 불균형 상태를 지금 보고 있는 중이야. 근데 시간이 흘렀어. 그랬더니 그 과정 속에서 시간의 흐름 속에서 고온체에 있던 열이 저온체의 열로 저온체 쪽으로 열이 이동해서 뭔가 변화가 일어났어. 그래서 나중에 다시 온도를 측정해 보니까 이제 두 번째 장면은 찰칵 찍으니까 온도가 평형 상태야. 그럼 분명히 전하고 다르지. 균형 상태가 됐지. 처음에는 불균형이었는데. 그럼 처음 장면과 나중 장면은 분명히 변화가 발생했지. 그런데 말입니다. 이 상태에서 다시 열이 저온체에서 고온체로 다시 돌아간다면 아까 원래 첫 번째 장면하고 불균형 상태인 그 장면하고 똑같은 장면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저온체에서 고온체로 갈 수만 있다면 원래 모양 돌아갈 수 있겠죠. 원래 장면으로. 그렇죠. 그런데 열은 절대로 저온체에서 고온체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처음에 그 온도 불균형 상태의 그 장면을 다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원래의 모습으로 되돌릴 수가 없는 거죠. 원래 장면으로. 그러면 원래 장면으로 되돌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이 현상은, 이 변화는 비가역 변화인 거예요. 이게. 그럼 어떻게 보면 연력학 이 법칙은 뭘 얘기한 거니? 비가역 변화를 얘기한 거야. 자연의 법칙은 비가역 변화다. 자연은 항상 어떤 식으로 변화를 일으키느냐, 현상이 비가역으로 일어난다. 무조건 되돌아갈 수 없는. 근데 그걸 하필 그 수많은 사례들 중에 누구를 택한 거야? 그 수많은 대상들 중에서 클라우디우스가 여기 가지고 간 거야. 왜냐하면 이분이 열기관을 가지고 했잖아. 그치? 이분이 말했던 그 열의 어떤 이동에 대한 그 문제 제기와 이슈를 그대로 받아서 열을 대상으로 이걸 가지고 물리학적 연구를 했기 때문에 열을 가지고 연력학 이 법칙을 정의 내렸던 거죠. 그럼 앞으로 여러분들은 연력학 이 법칙을 뭐라고 생각하면 되죠? 이거라고 하면 돼요. 이게 연력학 이 법칙이라고요. 열은 고온의 물체에서 저온의 물체로 자발적으로 흘러갈 수 있으나 저온의 물체에서 고온의 물체로는 자발적으로 흘러갈 수 없는 무슨 현상이다? 비가역 현상이다. 열은. 자연의 현상은 뭐다? 비가역 변화이다. 이게 연력학 이 법칙이라고요. 알겠죠? 지금 열에 한정했죠? 근데 클라우디우스는 머리가 매우 똑똑합니다. 예, 열에만 한정하면요. 다른 분야의 다른 어떤 자연현상에는 적용을 못한다는 얘기가 되잖아. 근데 그렇게 생각을 안 한 거야. 어차피 아무도 증명 못해. 왜 저온에서 고온으로 간지 아무도 이유를 몰라. 증명도 못해. 그래? 그러면 그냥 이건 전체 열만 아니라 열도 자연의 어떤 요소니까 그럼 모두 다 적용된다고 그냥 확대 해석하자. 우주로 그냥 범위를 넓혀버리는 거야. 그럼 우주에서 벌어지는 모든 자연현상은 전부 어떻게 돼가고 있는 중이다? 한 방향으로만 현상이 변화되고 원래의 현상으로 되돌아오지 않으며 계속적으로 한 방향으로만 변화가 계속 일어나는 무슨 변화가 일어난다? 비가역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까지 더 범위를 확대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 머리카락 색이 뭐 검은색이었는데 흰색으로 바뀌었다라든가, 그쵸? 손톱이 계속 자라고 있다라든가, 이런 것들. 손톱이 자랐다가 다시 아무 짓도 안 했는데 지가 알아서 쑥 들어가나요? 이런 거, 되돌릴 수 없는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일명 뭐예요? 비가역 변화죠. 왜 안 돌아가는지 이유는 모르겠는데, 자연은 항상 그렇게만 한다고. 그냥 받아들여라, 이거야, 그냥. 그럼 너는 이제부터 무슨 게임이 시작되는 거야? 사례 게임이 시작되는 거야. 많이 알면 알수록 연력학 이 법칙의 이해도가 점점 높아지기 시작할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걸 이렇게 명문화 시켰지만, 문맥화 시켰지만, 이것을 이분이 머리가 진짜 좋으신 분이야. 이렇게 그냥 말로만 털면 이거 증명이 안 되잖아. 그지? 그냥 주장일 뿐이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그렇다고 이분도 지금 이 주장에 대한 어떤 근거 내지는 증명할 방법, 입증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한 가지 유용한 방법을 택했어. 그게 뭐냐면 물리량을 도입해서 그 물리량으로 이 현상을 해석 내지는 설명하는 쪽으로.
방향을 튼 거지, 그쪽으로. 그래서 설명하자, 이 현상을. 물리량을 도입해서. 그래서 뭔가 정량적으로 해석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이것은 이런 물리량의 어떤 변화 내지는 물리량의 어떤 그 정량적인 그 어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특징들 때문에 이 현상은 맞는 현상이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도입한 물리량이 뭐냐 하면 이겁니다. 엔트로피. 자, 이건 아마 진짜 제가 죄송한 말씀인데 아마 분명히 아무도 안 배웠을 거예요. 예, 이 교육과정에서는 아마 엔트로피를 안 배울 거예요. 근데 이런 말이 들어있을 거예요. 무질서도. 어딘가에 무질서다라는 말을 본 적 있을 거예요. 본 적 있으세요? 없는데 왜 쳐다보는 거야? 왜 쳐다봤어? 너 본 적 있어? 아, 본 적 있군요. 체크하세요. 아이고야. 너무 부럽다. 자, 엔트로피가 무슨 뜻이냐면요. 나중에 있잖아. 그 세부특기상 같은데 책 같은 거 하나 사. 엔트로피 사. 배웠잖아 이제. 엔트로피 사. 서서 읽어. 그 세부특기상에 적어. 요약 정리. 번쩍번쩍 빛날 거야. 제가 강추하는 게 딱 두 개예요. 첫 번째, 프린키피아. 두 번째, 엔트로피. 가공할 만합니다. 들어가는 순간, 와, 개쩔어 막 이런 거야, 지금. 장난이 아니지. 대신 이해하고. 이해하고 써야 돼. 그냥 막 쓰면 안 되고. 자, 엔트로피가 무엇이냐? 최초로 말하신 분이에요. 클라우지우스가. 뭐 여기 뭐 이게 무슨 언어가 뭐랑 합성해가지고 그런 건 다 뺄게요. 필요 없고 이런 것만 얘기할게요. 제가 진짜 나도 이게 엔트로피가 도대체 뭔지를 모르겠어가지고 아무리 들여다봐도 이분이 막 공식도 적고 뭐도 하고 막 하는데 한마디로 딱 요약 압축 요약해서 정리해봐라. 엔트로피가 무엇이냐 한 단어로 뭐 혹은 한 구로 도저히 모르겠는 거야. 진짜 어마어마한 이론이야. 아무리 머리 굴려도. 근데 요새 어떤 세상이니? AI 세상이잖아. 그치? 고맙더라고, 너무. 도움을 많이 받았어. 그래서 내린 결론입니다. 엔트로피란? 클라우지우스의 정의예요. 클라우지우스가 정의 내린 엔트로피는 이겁니다. 욕하지 말고요. 초성 힌트만 나오면 그냥 욕을 그냥 쓰고 싶어갖고 그냥. 변화의 척도예요. 뭐를 측정하고 싶었던 거죠? 변화를. 그럼 너무 막연하죠? 변화가 너무 다양한데, 그지? 그렇지 않나요? 너무 다양한데 그걸 어떻게 측정해? 그렇죠? 그러니까 좀 가볍게만 해볼게요. 이거죠. 아까 그분도 나왔죠, 다시? 그분이 아니라 한 사람이죠. 예, 근데 아까는 이 사람하고 요 사람 두 사람만 있었잖아. 그러니까 시간이 흘러서 이제 나이 들어갖고 이제 중장년층이 된 거지, 젊은 나이에서. 근데 그 중간에 이런 과정 거쳤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요 상태에서 요 상태로 변화가 일어났나요? 안 일어났나요? 일어났죠. 뭐가 변했나요? 두 가지 보이네요. 피부 바뀌었고, 정답. 잘 보네. 아유, 잘생긴 것들, 잘생긴 얼굴 좋아해가지고. 그 다음에, 머리가 약간 반이 하얘졌죠? 그러니까 머리카락 색깔 조금 하얘졌고요. 그 다음에 피부도 약간 조금 주름이 생겼죠, 그죠? 그런데 말입니다. 시간이 더 흘렀더니, 더 쭈글쭈글해졌고, 더 흰머리가 발생했죠? 그럼 당연한 얘기인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변화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변화는 당연히 어느 게 더 많이 변했나요? 당연히 이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면 갈수록 변화의 척도는 점점 수치가 커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건 지금 변화가 많이 되어 있는 상태죠. 상태, 이 순간. 이건 변화가 많이 안 일어나 있는 상태죠. 그쵸? 이런 거를 엔트로피가 낮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변화가 이미 많이 일어난 상태니까 엔트로피가 높다고 하는 거예요. 변화의 척도로 받아들이면 돼요. 변화를 많이 일으키면 엔트로피가 커진 거예요. 이걸 비가역적 변화하고 연결 지어보라고요. 지금 우리 변화 다루고 있잖아. 그치? 변화가 일어나는데 저 나무 있잖아, 나무. 나무가 수풀이 우거졌어. 근데 쟤네들이 다 죽었어. 그래서 여기가 완전 황폐해졌어. 그러면 처음에는 막 우거진 수풀이었는데 황폐해져가지고 다 없어져가지고 처음 장면은 우거진 숲. 그 다음에 나중 장면은 황폐해진. 알겠어? 근데 그 중간 과정에서 그래도 풀이 좀 있었어. 그럼 변화가 차차차차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잖아. 변화가 덜 일어났고 변화가 많이 일어났지. 그러면 나중 상태가 엔트로피가 더 변화가 많이 일어났으니까 변화의 척도기 때문에 더 큰 거야.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다 이거야. 클라우지우스가 그걸 정의 내린 거야. 알겠죠? 어디가 엔트로피가 큰 거라고요? 변화가 많이 일어난 거 이거. 그 다음 저거는 이건 상대적으로 아직 변화가 덜 일어난 거지. 그죠? 변화가
작다. 그쵸? 그 다음에 여기 한 문장 더 있죠. 엔트로피 변화량 밑줄. 엔트로피 변화량이 클수록 혹은 작을수록 변화가 더 많이 일어난다. 야, 엔트로피가 변화의 척도인데 당연히 엔트로피가 많이 변하면 나중에 엔트로피가 어떻게 되겠니? 변화가 많이 일어났다 이렇게 되겠지. 그럼 엔트로피가 커진다. 당연한 거 아니겠어? 그렇다면 변화량이 클수록 변화가 더 많이 일어난다가 정답이겠네. 이렇게 변한 변화량과 엔트로피 변화량, 그 다음에 변화의 척도, 변화가 이만큼 변화된 거랑 이게 더 많이 변했잖아. 그래서 나중에 엔트로피가 더 뭐하다? 더 크다. 더 많이 변한 상태다. 변화량이 많을수록. 이 정도로만 정리해. 엔트로피를. 이거 이상으로 하기 시작하면은 머리가 돌아버리는 거야, 이제. 그때부터. 요 정도만 가져. 알겠어? 자, 그래 놓고 이제 갑니다. 그럼 어쨌든 척도는 척도니까 숫자로 측정이 된다는 얘기인가요? 숫자가 나온다는 얘기인가요? 척도니까? 숫자가 있다는 얘기예요. 정량적 숫자. 물리량이거든요. 물리량은 뭐죠? 벡터 아니면? 스칼라잖아요. 그럼 크기는 무조건 갖고 있죠? 그럼 크기가 나온다는 얘기야, 숫자가. 이것도 물리량이야, 엔트로피도. 알겠지? 변화가 많으면 숫자가 큰 거고 변화가 작으면 숫자가 조금 작은 거지. 이해됐어? 자, 그럼 밑으로 갑니다. 요 세 번째 칸이죠? 근데 요거 위에 거랑 같이 볼 거죠? 클라우디우스의 말이죠. 엔트로피를 어떻게 측정했냐면 지금은 우주 전역에 있는 모든 현상에 대해서 다 적용하고 있는 게 아니라 엔트로피를, 변화의 척도를 오로지 어디에만 집중하는 거야 지금? 열에만. 카르노 때문에. 그 열기관에 대한 분석, 해석을 그대로 받아갖고 자기가 지금 이걸 하고 있는 거거든. 따라서 엔트로피를 열하고만 관련지어서 지금 엔트로피라는 물리량을 지금 규정하고 있는 중이야. 자, 이게 클라우디우스가 설정한 엔트로피의 이겁니다. 이거 S. 엔트로피의 이거 뭐죠? 변화량이요. 엔트로피가 아니라 엔트로피 변화량이요. 오케이? 쓰세요. 네, 엔트로피가 S예요. 엔트로피를 물리량으로 S라고 써요. 그 변화량이 크면 어떻게 되는 거죠? 많이 변화가 일어난다는 뜻이고요. 이게 작으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죠? 네, 많이 변화 아니라 조금만 변화 일어난다 이 얘기예요. 아셨죠? 네. 그리고 이 엔트로피 변화량은 이런 물리량과 이런 물리량의 영향을 받습니다. 연력학적 관점에서 보는 거야, 무조건. 이거 뭐죠? 절대온도. 온도예요, 즉. 단위를 켈빈으로 썼을 뿐. 그 다음 이거는 열량이죠? 열에너지. 자, 도저히 무슨 말인지 모를 겁니다. 이 공식은 외우지 않아도 돼요. 개념 정리만 하면 되는 거니까. 어쨌든 이게 이렇게 쓰는 게 엔트로피 변화량이라는 거야. 변화의 척도요. 이거 크면 어떻게 되죠? 이 값은 작아지죠? 이 값이 커지면 어떻게 되죠? 이 값은 커지죠? 그쵸? 자, 이걸 가지고 한 가지 더 추가로 얘기하고요. 엔트로피는 물리량 중에 스칼라일까요? 벡터일까요? 이건 대학 가도 대학생도 몰라. 미치겠어. 스칼라입니다. 따라서 방향성이 벡터 같은 공간적 방향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네, 그냥 크기만 따지면 되니까. 근데 아무리 스칼라라도 증가량, 감소량 이런 건 존재하지. 엔트로피의 증가, 엔트로피의 감소 이런 건 할 수 있어. 저거 안 그래도 변화량이라서. 맞니? 그럼 이제 저 공식을 그대로 여기다 대입합니다. 이 체계 속에, 이 시스템 속에. 장난 아니죠? 다 짜왔어. 나만 믿어. 고온체 400켈빈. 400켈빈. 얼마인 줄 알아? 몇 도시인지 알아? 몇 도시야? 자, 해볼게요. 0켈빈은 몇 도시예요? 예? 마이너스? 마이너스 273도씨. 그렇지. 0켈빈이. 그치? 절대온도 0이, 절대온도 0켈빈이 영하 섭씨 마이너스 273도씨야. 그러면 절대온도하고 섭씨온도하고 서로 무슨 관계가 있냐면 273만큼의 숫자적 차이가 있어. 그리고 얘가 1켈빈 올라가면 쟤도 1도시 올라가. 그러니까 걔네들 눈금이 크기가 똑같아. 그러면 만약에 얘가 273켈빈이 되면 얘는 몇 도시가 되는 거야? 0도시가 되는 거야. 그럼 400켈빈이면 273을 빼면 되겠죠? 그럼 대략 그 정도 온도. 근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온도로 다룰 거야. 됐지? 400켈빈. 저온체 200켈빈. 온도가 몇 배? 2배. 온도 2배. 됐지? 그러면 고온체인 400켈빈과 저온체인 200켈빈은 서로 가까이 붙여놓고 이쪽에서 저쪽으로 열량이 이동하도록, 열에너지가 이동하도록 장치를 해서 800주를 이동시키는 거야. 그냥 붙여놔도 돼, 그냥. 그럼 알아서 800주를 가겠지. 그럼 이건 뭐지, 이거? 이름? 저기 공식에 있는 거?
예, Q예요. 열 에너지요. 아, 그럼 고온체 온도는 얼마인데요? 400켈빈이잖아요. 이게 뭐예요? 이 물리량이. 이거예요. 절대 온도. 맞아요? 이것도 이거예요. 그럼 느낌 왔어요? 이물체의 엔트로피의 변화량 델타 S는 얼마다? 400분의 800. 약분하면 2. 그치? 근데 지금 나갔니? 들어왔니? 나갔지. 그러면 엔트로피는 감소량. 마이너스 이만큼 감소함. 자, 이건 그냥 가정이야. 임의야. 처음에 얘가 엔트로피가, 그러니까 변화의 척도가 1000이라고 하자. 얘가 지금 1000만큼 변했어, 지금. 근데 걔가 이 빠져나가는 열에너지 때문에 엔트로피 이 계산에 따르면, 엔트로피 변화량 계산에 따르면 이거 조합해가지고 요만큼의 엔트로피 변화가 발생했대. 그럼 1000에서 2 빼면 얼마지? 998이요. 그럼 변화의 척도가 조금 줄었네요. 엔트로피 크기가. 그렇죠? 자, 일로 갑니다. 얘는 받았죠, 열을. 그럼 얘도 엔트로피 계산이 돼요? 엔트로피 변화량 계산돼요? 엔트로피가 아니라 엔트로피 변화량이야, 계속. 저 델타니까. 그럼 200분의 800 하면 4죠? 받았죠? 받았죠? 어떻게 된다고요? 증가. 그럼 얘는 기존에 500이라고 합시다. 온도가 클수록 엔트로피가 커요, 원래. 온도가 작을수록 엔트로피가 원래 작아요. 그 물체 안에서만 보면. 그래서 지금 이만큼 변화를 일으켜줘서 200분의 800만큼 변화를 일으켜서 500이었던 엔트로피가 이만큼 더해져서 요걸로 바뀐 거야. 알겠냐? 그러면 처음에 엔트로피는 이거 전체 하나의 개라고 했을 때 얘가 갖고 있는 엔트로피랑 얘가 갖고 있는 엔트로피가 몇이야? 1500이지? 근데 나중에 변화가 일어나고 나서 엔트로피 확인해보면 998하고 504지 더하면? 그래, 이거 더하면 되지, 그냥. 그치? 그럼 최종적으로 얼마만큼 변한 거야? 플러스 이만큼 변한 거야. 알겠지? 봐봐. 이거 넘어가는 양이 800, 받는 양 800 똑같지? 근데 절대 온도는 얘가 크지? 그럼 이게 클수록 절대 수치가 어떻게 돼? 작아지지? 그래서 작은 거야. 이게 크고. 근데 얘는 증가지? 얘는 감소지? 그럼 둘이 더하면 전체적으로 이 전체 안에서의 총 엔트로피 변화량은 얼마일까요? 플러스 2요. 단위는 줄 퍼 켈빈이에요. 근데 알 필요 없어요. 그냥 크기만 알면 돼요. 플러스 2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엔트로피 변화량은 플러스 2가 나왔어요. 알겠죠? 델타 S는 플러스 2가 나왔고요. 이건 그냥 부연 설명이에요. 부연 설명. 열량이 이동했으니까 온도가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줄어들겠죠? 받았으니까 열량을. 열은 온도 변화를 일으키는 원인이니까 당연히 늘어나겠죠? 지금 온도가 지금 깎인 만큼 늘어났죠? 그럼 이거는 얘 물질하고 얘 물질하고 지금 비열이 같고 질량이 같다는 전제 하에서 온도 변화와 온도 변화, 버린 양, 받은 양 같아서 열량이 온도 변화와 온도 변화가 같은 겁니다. 근데 알 필요 없습니다. 지금은 엔트로피가 중요하니까. 엔트로피의 변화량은 플러스 2가 나왔습니다. 이 전체 개에서. 알겠죠? 근데 이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던 고온체에서 저온체로 열이 알아서 스스로 이동하는 그 현상이 맞니 아니니? 맞지? 비가역 변화 맞니 아니니? 자연의 자연스러운 현상이니 아니니? 맞지? 그랬는데 그렇게 했더니 엔트로피의 이 크기, 물리량 설정해놓은 이 크기가 얼마만큼 변했다고 전체? 네, 플러스 2만큼 변했다고. 자, 증가했다는 거야? 감소했다는 거야? 엔트로피가 증가했습니다. 그쵸? 엔트로피란 무엇이다? 변화의 척도. 아, 이만큼 변화됐구나. 기존에는 불균형 온도 상태였는데 높고 낮고 흘러가서 이제 온도가 거의 이제 살살 이제 같아져 가고 있잖아. 물론 아직 평형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요 정도 이렇게 약간 이제 같아지려고 하니까 그 정도에서 변화 척도가 이 정도 나온 거야. 만약에 더 하면 어떻게 되니? 더 가면. 그때는 더 하겠지, 더. 이게 더 커지겠지. 그렇겠지? 그래서 엔트로피의 증가량이 전체적으로 플러스 2가 났다는 얘기는 기존에 비해서 변화의 척도가, 변화가 이만큼 뭔가 바뀌었다 이 얘기죠. 여기까지요. 알겠죠? 그럼 정리합시다. 엔트로피의 무슨 현상은요? 증가 현상은 방금 저거는 엔트로피를 도입하지 않으면 무슨 현상이에요? 온도가 고온체에서 온도가 높은 고온체에서 온도가 낮은 저온체로 열이 이동하는 비가역 변화지. 비가역 현상은 엔트로피가 뭐 하는 방향이다? 네, 증가하는 현상이다야.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변화를 비가역 변화라고 부르는 거다. 이렇게 정의를 내린 거야.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잘 봐라. 이 현상에서 이 현상으로 이렇게 갔지. 이제 안 돌아오지. 자, 이런 걸 비가역이라고 해. 개념적으로 알겠지? 이랬는데 이제는 어떻게 설명하는 거야? 클라우지우스가. 엔트로피가 증가했지. 비가역 변화가 일어나니까 비가역 변화가 일어나면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거야. 이렇게 설명하는 거야. 알겠죠? 그럼 이제 그게 궁금해지죠? 가역 변화라는 것도 존재하는데 가역 변화는 그러면 되돌아갔을 때 그 엔트로피의 변화가 얼마냐? 궁금하잖아? 알려고 하지 마. 다쳐. 거기까지 들어가기 시작하면 정량적으로 막 다루기 시작해야 되는 거야. 개론적으로만, 개념적으로만 알고 끝내야 된다고, 여기서. 스탑! 오케이? 그럼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 비가역 현상은 엔트로피, 무슨 현상? 증가 현상이야. 그리고 한 번 날아가면 그 현상으로 딱 바뀌면 이제 다시는 원래의 과거에 찬란했던 나의 영광으로 돌아가지 못합니다. 이거예요. 돌아가고 싶다, 이씨. 나도. 내 쌩쌩했던 목소리. 제가 만약에 연력학 입업식 뗄 수만 있다면 꼭 하나 하고 싶은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김경호를 젊은 날로 돌리고 싶어. 김경호. 그 머리야, 긴 아저씨. 가수. 김경호. 샤우팅 몰라? 샤우트? 목소리. 쌩쌩한 사람 있어. 몰라? 아, 그만할게. 괜히 했네. 김경호를 과거로 돌리고 싶어. 목소리를. 옛날로. 아, 몰라? 개쩌는데 모르는구나. 아시는구나. 몰라? 아무도 몰라? 김경호 열심히 일하겠는데? 애들 하나도 모르냐, 어떡해? 이선희는 알아? 내가 모교반한테도 물어봤는데, 이선희. 제이 스치는 바람에. 알아요. 알아. 그래. 아는구나. 이거 이럴 수가. 그러니까 연력학 이 법칙을 깰 수만 있다면 난 돌려보낼 거야. 누구를? 우리 경호 형님, 국민 언니 김경호, 혹은 박완규. 그래서 목소리 쌩쌩한 옛날로 돌리고 싶어. 개쩔었는데. 자, 엔트로피가 뭐 하는 방향이요? 네, 증가하는 방향으로 자연의 현상은 계속 변화를 일으키면서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알겠죠? 체크. 좀 어려웠죠, 내용이. 이게 숫자 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근데 좋은 세상이야. AI는 참. 이것도 다 짜줬어. 고맙게. 물론 내가 이렇게 같이 넣어서 하긴 했는데. 그러니까 명쾌해지더라고.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저 숫자 다 필요 없어. 뭐 생각하면 돼, 그냥. 엔트로피 증가하는 현상이 비가역 현상이야. 엔트로피 뭔데? 변화의 척도. 변화의 척도가 당연히 엔트로피가 크면 그럼 변화의 척도니까 엔트로피가 크면 당연히 변화의 척도가 크니까 많이 변화된다고. 이렇게 생각 쉬운 거 아니야. 그렇지? 예. 오른쪽으로 오세요. 벌써 나왔네요. 길 줄 알았는데. 체크. 자, 이러고 클라우지우스가 이 정도로까지 이제 연력학 이법칙에 대해서 엔트로피란 물리량도 새로 도입하고 그걸 이용해서 연력학 이법칙의 비가역 현상에 대해서 정량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많은 것들을 좀 이제 판을 깔아놨는데 이제 이분이 등장하시죠. 두둥. 볼츠만. 당시에 이분이 진짜 하여튼 그러신 분이에요. 나중에 좀 이런 얘기 하기가 좀 그렇긴 한데 스스로 목을 매시긴 했는데 그때 당시에 맥스웰이나 그 당대에 유명한 진짜 천재 과학자들이 다 있었거든. 거기에 이제 합류해가지고 같이 막 이렇게 막 논의하고 연구하고 했던 그런 분이야. 이분의 주특기는 통계 역학적으로 기체들을 그러니까 기체 하나하나 다루면 걔네 질량 구해, 속도 구해, 뭐 위치 에너지 구해 다 구해야 되잖아. 근데 기체는 어마어마하게 많지. 그거 하나하나 다 할 거야 계산을.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야? 뭉뚱그려서 그룹화 시켜서 통계 역학적으로 접근하는 그 기술을 굉장히 잘하신 능통하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그 방법을 이용해서 이것도 정의를 내린 거죠. 이분의 엔트로피의 정의는 무엇이냐면 자, 절대 화내면 안 됩니다. 저는 아직도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요. 무질서도라고 합니다. 클라우지우스의 엔트로피의 정의는 변화의 척도라 했고요. 그 다음에 이분은 무질서도예요. 그러니까 조금 쉽게 표현해 보면 어떤 자연현상을 내가 관찰했을 때 그 관찰한 현상 그 장면 안에서 어지러운 정도요.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들 집에 지금 아마 더럽게 어지러워져 있을 거야. 솔직히 기아냐? 기아냐? 맞지? 기지? 그렇지? 근데 어떤 친구들은 진짜 이거 먼지 하나만 있어도 막 그냥 막 뭐 이런 애들 있거든. 그러니까 여기야. 그래. 믿을 순 없지만 뭐 그렇다면 그런 거죠. 그럼 여기 얘네 집에 가면 어떠냐면 책상에 책들이 반듯하게 놓여 있고 책장에 책들이 딱딱딱딱 각 맞춰가지고 딱딱딱딱 들어가 있어. 완전 깔끔해.
전혀 어지럽지가 않고 뭔가 정리정돈이 잘 돼 있어. 그지? 이런 건 무질서도가 낮다고 하는 거야. 어지럽지가 않으니까. 이것도 정량적으로 생각하면 돼, 물리량으로. 알았니? 그런데 누구 집에 갔더니 난잡해 막 휴지 날라다니고 막 수건 던져져 있고 막 바지 벗어놓고 그냥 저기 천장에다 매달아 놓고 있고 막 난리야 난리. 이어폰 막 저기 막 바닥에 내등글고 있고 그냥 아주 저긴가 보네. 안경이 여기 하나 깨져 있고 막 어우 난리야 그냥 아주. 책도 막 어차피 공부도 안 하니까 책 가지고 딱지치기 하고 막 찢어가지고. 자, 되게 어지럽고 난잡해 보이죠. 이런 거는 무질서도가, 이 장면은 무질서도가 높은 장면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분이 그런 우리 실생활 속의 자연현상을 가지고 이거를 연구한 게 아니라 뭘 가지고 있냐면 기체, 입자 이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 다 똑같이 생겼잖아. 그치? 그러니까 다양성이 없잖아. 획일화돼 있잖아. 그럼 이 똑같은 입자들을 가지고 무질서도를 다음과 같이 정의내리는 거야. 간단해? 자, 어떤 상황인지 볼게요. 상자입니다. 상자요. 가운데다가요, 막을 설치해요. 막. 가림막. 그러니까 여기 왔다 갔다 못하게. 그래 놓고 한쪽에다가만 기체를 다 집어넣는 거야. 몇 개 넣었니? 4개 넣었지? 잘 보이니? 잘 보여줘야지. 자, 4개 넣었어요. 이렇게. 그랬죠? 이렇게 해놓고 이제 뭐 하기 시작하냐면, 뭘 하냐면, 막을 싹 빼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쵸, 퍼져나가겠죠? 기체라니까? 퍼져나가서 얘가 여기저기 돌아다닐 거야. 그쵸? 근데 여러 가지 경우들을 생각해 볼 수 있어. 저 기체들이, 입자들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경우들. 그치? 실제로 벌어지는 거 말고, 그냥 생각으로. 요런 데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첫 번째 경우, 이거. 그냥 여기 다 몽땅 몰려있을 수 있지 않을까? 1번 경우. 됐지? 그 다음 두 번째 경우.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 한쪽에만 들어있고 나머지 반대쪽에는 3개 들어있는 경우. 이런 경우도 있지 않을까? 그쵸? 1, 3인데 3, 1 이렇게 들어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마지막은? 이쪽에만 다 몰빵으로 몰려있지 않을까? 이럴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럼 몇 가지 경우죠? 5가지 경우죠? 이 5가지 경우들이 그대로 다 어떻게 되냐면, 자, 여기 다 몰빵돼 있으면 가릴 거 없죠? 그냥 빨주노, 뭐예요? 빨강, 빨, 초, 노, 파요. 다 그냥 여기 몰려있으면 되는 거야. 끝나는 거지. 그럼 이건 몇 가지 경우밖에 없어? 경우의 수가? 한 가지 경우 수밖에 없지? 그래, 이렇게 되겠네. 한 가지 경우의 수. 다음 두 번째는요. 왼쪽에 한 개만 들어있는 경우야. 그치? 근데 얘네는 종류는 같긴 한데 엄연히 말하면 똑같은 애는 아니죠. 다른 거죠. 존재 자체가 다른 거잖아. 그래서 걔네들 하나하나 다 뭐라고 생각해야 돼? 번호 달아주는 거야. 캐릭터 4명. 알겠어? 지민이, 지윤이, 준호, 서영이 하나씩 들어가는 거야, 이게. 알겠죠? 그럼 이거 누구? 지민이, 지윤이, 준호, 서영이. 그치? 이러면 경우의 수가 다 다른 거 아니겠어, 이거? 그치? 그러면 한 사람이 여기 있을 때 나머지는 저쪽에, 한 사람 저기 있을 때 나머지는 저쪽에, 이런 식으로. 그럼 몇 가지 경우? 그런 식으로 4가지 경우가 나올 수 있다고. 1, 3의 배치를 4가지 경우의 수를 가질 수가 있게 돼. 그럼 이게 경우의 수가 맞는 거야? 이게 경우의 수가 맞는 거야? 이게 맞는 거지? 이게 상태가 더 다양하지? 난잡하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막 이러니까. 근데 이거는 딱 요거 하나밖에 없잖아. 인식이 딱 하나로 끝나지? 깔끔하지? 정리정돈돼 있지? 이거보다 이게 무질서도가 높은 거야. Do you understand? 자, 마지막입니다. 2개씩 들어가는 경우야. 그러니까 경우수 다 해보면 돼. 빨, 빨, 빨. 그러면 파, 초, 도 이렇게 들어가면 되잖아. 그리고 나머지 절로 보내버리고. 그죠? 그 다음에 빨은 셋 다 했으니까 끝났으니까. 그 다음은 파, 파, 초, 노. 그리고 나머지로 보내버리고. 그 다음에 초, 노. 이렇게 묶어가지고 총 몇 개? 나머지로 보내버리고. 6개씩 나와. 둘둘 할 때, 쌍으로. 그죠? 그러니까 이 4명이 서로 이쪽 방에 서로 짝짝이로 들어가는 거죠. 예. 네. 그럼 그때마다 경우가 다르겠죠? 6개 경우가 나올 겁니다. 맞죠? 그럼 이게 무질서도가 이거보다 무질서도가 더 높죠. 더 난잡하잖아. 정보량이 더 많잖아, 이게. 저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맞네. 이러잖아. 이게 무질서도가 더 높은 거야. 이거는 요거를 반대로 그냥 대칭으로 돌리면 끝나는 거지? 그럼 4가지 경우죠? 그 다음 이거는 저쪽에 있는 거를 반대로 돌리면 이걸로 되는 거지? 그럼 이것도 한 가지 경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되는 거야, 다. 그럼 총 몇 가지 경우예요? 총 몇 가지 경우예요?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다섯 가지, 여섯 가지, 일곱 가지, 여덟 가지, 몇 개예요? 16가지죠? 이거 사 하나잖아. 다섯. 사 하나, 다섯, 열, 여섯, 16. 맞지? 그러면 이 경우는 전체 16가지 경우 중에서 확률이 16분의 1. 이거는 16분의 4. 닥치고 그냥 분모 다 통분시켜. 이거는 16분의 6. 계산이 힘들어 죽겠는데 자꾸 분모를 자기 마음대로 받고 있어. 이거는 16분의 4. 얘는 16분의 1. 그치? 이거를 확률 몇 퍼센트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니 없니? 있겠지? 뭐 하나 아무거나 해볼까? 이거 4분의 1이네? 얼마지 그럼? 25%. 이거 하나만 적을게. 혹시 이것도 가능하니? 8분의 3인데? 안 되면 말고. 33점 어쩌고 저쩌고? 37점 어쩌고? 오케이. 어쩌고 저쩌고? 이거지? 그치? 그러니까 이 전체에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 중에서 이런 것들 나오는 거는 몇 퍼센트라고요? 이거. 25% 확률이요. 한쪽에만 왼쪽에만 한 개 들어가고 나머지 오른쪽에 3개 들어가는 확률. 25%. 그렇지 않니? 그 다음 이거는 37% 대략. 그치? 일어날 확률이요. 이렇게 될 확률. 처음에 여기 있었는데. 알겠죠? 이렇게 될 확률은 16분의 1이요. 맞죠? 그 어느 게 제일 잘 일어날 것 같아요? 확률상? 네. 두 개 들어가 있는 게 제일 확률상 제일 높기 때문에 이게 제일 잘 일어날 것 같죠? 네, 그겁니다. 그거예요, 이게. 알겠죠? 처음엔 여기서 출발했는데 무질서도가 낮은 상태로 출발했는데 난잡한 정보를 갖고 있는 질서도가 굉장히 불편한 무질서도가 높은 이 상태로 37%의 확률로 일어날 정도로 많은 이 전체 경우들 중에서 37%나 일어날 수 있는 정도로 많은 이 상황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겠죠? 이 상황에서 이 상황으로. 다시 말할게요. 이거 뭐라고 했죠? 무질서도가 낮아요. 무질서도가 높아요. 이거보다 더 높아요. 이거보다도 더 높아요. 여기서 무질서도가 제일 높은 애는 이거예요. 그럼 이게 지금 안 그래도 확률이 제일 높기도 하고요. 당연히 하나 일어나라 그러면 어느 거 일어날 것 같아? 자, 흩어서 이게 놨더니 가림막 열었더니 자, 이제 나중에 한번 쳐다봅시다. 그때 봤을 때 과연 저 4개 분자는 어디 있을까요? 뭐가 일어나 있을까요? 과연 현상이 예측해보세요. 37% 확률이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요? 그쵸? 그러니 결국 이거 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예요. 무질서도가 낮은 상태에서 무질서도가 뭐한 상태로? 높은 상태로 변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알겠죠? 이러고 돌아가나요? 다시 원래로? 못 가죠? 그 무슨 변화죠? 비가역 변화죠? 근데 여기서는 뭘로 표현한 거죠? 무질서도로 표현한 거죠. 비가역 변화인데. 그치? 이렇게 변한 거보다 이렇게 변한 게 더 많이 변한 거지. 그치? 그 무질서도가 이거 순으로 놓으면은 무질서도가 요만큼 변한 거고 저건 이만큼 변한 거란 말이야. 그쵸? 이게 뭐랑 괴를 같이 하죠? 변화의 척도죠. 엔트로피. 그래서 무질서도를 뭐라고 정의해놨다? 엔트로피, 무질서도. 이렇게 내린 거야. 무질서도의 변화량, 이런 거지. 변화의 척도요. 아시겠죠? 좀 어렵죠? 그쵸? 그리고 그냥 우스갯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그냥 예시로. 우스갯소리로. 한번 웃고 가야지. 그지? 응. 자, 누구를 실험 대상 마루타로 삼지? 상현이? 아니, 대현이? 아니, 준호? 지은이요? 지은이를 대상으로? 누가 마루타가 될까? 만만한 애가 없는데. 지민이로 하자. 지민이가 제일 만만하다. 미안하다. 너가 나랑 제일 말 많이 하니까 받아주겠지. 자, 지민이가 3학년이 됐습니다. 고3. 그래서 이제 대학을 진학하려고 해요. 그래서 입시 컨설팅에 가서 대학 합격률에 대한 정보를 받아봤습니다. 요새 좋은 세상이라 AI 시대라서 지민이의 성적을 넣어봤더니 서울대 붙을 확률이 5%래요. 합격 확률 5%. 자, 고려대 넣었더니 7%래요. 굉장히 높지 않니? 기분 좋지? 굉장히 높은 거야. 0.01%야, 미친놈들아. 서울대는. 발을 못 디뎌. 가가지고. 관광이나 가겠지. 관악산. 그 다음에 연세대는 뭐 6%야. 근데 세종대는
15%야. 합격 확률이. 세종대. 그 다음에 수원대는 수원대 합격 확률이 57%야. 자, 저기 지방에 국립대, 충남대, 거기는 합격 확률이 75%야. 자, 이 정도 깔았습니다. 이제 합격률이 나왔어요. 각 대학별로. 자, 지민이는 과연 어느 대학생이 되어 있을까요? 어느 학교 대학생? 1년 뒤에. 충남대생이 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어날 확률이 높은 쪽으로 세상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뜻이에요. 이게 연력학 이법칙입니다. 자, 저는 물리학자고요. 물리학도. 우리 다 물리학도죠? 연력학 이법칙을 신봉하십니까? 볼츠만을 추정하십니까? 하십니까? 그러면 확률이 큰 방향, 높은 방향으로 자연의 현상이 그쪽으로, 그쪽을 향해서 변화된다는 거야. 그 현상으로. 자, 당신은? 웃자고 한 얘기야. 충남대생이 되겠죠. 단, 조건은 모든 합격률이 신뢰도가 높다는 전제하에. 이거는 뭐 퍼펙트지. 신뢰도가. 그지? 이게 엔트로피입니다. 엔트로피의 증가 현상이 뭐예요? 비가역 변화예요. 그것은 연력학 이법칙에 해당하고요. 아시겠죠?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김경호를 돌리고 싶어요, 과거로. 왜 돌리고 싶다는지 이유를 모르겠어? 이 뉘앙스를 모르겠냐고. 추억이야. 내가 유일하게 갔던 콘서트가 딱 2개야. 김경호 콘서트하고 조성모. 조성모 알아? 매실? 내 속엔 알아? 몰라? 아는 게 뭐야? 공부하느라. 재밌죠? 자, 종료됐습니다. 뭐 좀 남는 게 있나요, 머리에? 듣다 보니까 이게 뭐야? 재미는 있는 것 같은데 뭐지? 이게 뭘 내가 외워야 되는 거지? 이런 게 없나요? 연력학 이법칙에 대한 개념과 엔트로피가 연력학 이법칙을 설명할 수 있는 물리량으로서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현상이 비가역 변화다. 그리고 비가역 변화는 무엇인가? 변화의 속도, 엔트로피. 이거를 잘 기억해서 이 연력학 이법칙의 이 기본적 개론을 갖고 앞으로 연력학 이법칙에 의해서, 연력학 이법칙에 의하여, 연력학 이법칙에 따르면 뭐 이런 말 나올 때마다 그때그때 이 개념 잡힌 거를 근거 삼아서 걔네들을 다 조지면 됩니다. 또 나오죠? 열기관 말고 또 어디 나와요? 연구기관. 연구기관 나오잖아, 연구기관. 그치? 연구기관이 2개 있지. 뭐 있지? 1종 연구기관과 2종 연구기관. 맞죠? 1종 연구기관은 무슨 기관이죠? 너는 혹시 유튜브에서 이런 거 본 적 있니? 그 무한동력이라고? 그게 1종 연구기관이야. 이게 무슨 기관이죠 대체? 무한동력이? 예를 들어서 저기 하늘 위에서 미끄러져 내려왔어. 그래서 얘가 타고 내려오다가 이쪽으로 이거 롤러코스터 뒷면이 이렇게 싹 올라가니까 속도가 이렇게 해서 여기 속도 빨라서 그 속도로 타고 올라가는 거야. 올라가서 다시 원래 자리로 간다는 거야. 이걸 반복한대. 이럴 수가 있나? 공기장 마찰 무시 막 이렇게 매끈매끈하게 해가지고 손 놨어. 지금 쫙 내려가서 이제 속도부터 타고 올라가니까 그럼 다시 돌아간다. 원래 있던 자리로. 이거 가역 현상 아니야? 야, 이럴 수가. 그지? 자연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대부분 다 연력학 이법칙에 따르면 비가역 현상인데 방금 그게 가역 현상이죠. 원래대로 돌아가는 게. 그치? 그거야. 그럼 봐봐. 이거 계속 반복할 수만 있다면 여기서 내려오다가 누구를 쳤어. 충돌 일으켜줬어. 그럼 그걸로 동력을 만들어줘. 그리고 다시 올라가, 다시. 그리고 다시 또 와서 또 동력으로 쳐줘. 다시 원래대로 올라가. 이거 반복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무한이지. 무한동력. 그렇죠. 무한동력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지금 약간 사기치는 것 같은데 무한동력이 있다고? 너네 이 말 들으면은 전부 뭐라고 생각해야 돼? 저 새끼 사기꾼이라고 생각해야 돼. 나한테 물약 빼고 가가지고 이 새끼들아, 무한동력 얘기하는데 그럴싸한데? 한번 투자해봐? 저거 만약 대박 터지면 나 대박 터지는 거 아니야? 웃기지 말라고 그래, 이 새끼야. 없어, 그딴 거. 내가 지금 방금 그랬잖아. 무한동력 하나밖에 없다고. 너네 지금 그 말 들으면서 저 새끼 저거 사기꾼 아니야? 이래야 된다고. 그걸 듣고 있어, 고개를 끄덕이면서. 무한동력 있나 보다, 하나. 그죠? 딱 하나 있죠? 없어요. 그래요, 없어요. 없다고 해야 돼. 근데 태양 에너지는 어때요? 태양 에너지는? 그것도 손실이 일어나죠. 죽어서 없어지지 않는 이상은 영원히 받을 수는 있긴 하죠. 그렇죠? 그러면 뭐 태양전지 많이 깔면 되겠네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얘가 뭔가 에너지를 전환해서 이걸로 바뀌었는데 다시 또 그 에너지로 원래의 에너지로 다시 되돌린다 이 얘기거든. 와, 가역 변화를 아주 그냥
그럴싸하게 그냥, 그지? 요 말빨이 그냥. 자, 그게 일종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에너지가 무한으로 계속 반복된다는 그런 기관이 일종 연구기관이고, 이종 연구기관은 차가운 데서 있잖아. 저열원에서. 저열원에 열이 있을까 없을까? 있긴 해요. 맞아요. 아무리 차가워도 0켈빈이 아닌 이상은 모든 입자들은 다 열을 갖고 있어요. 0켈빈이 무슨 의미냐면 에너지를 갖고 있지 않다는 의미예요. 온도는 에너지입니다. 알겠죠? 그럼 예를 들어 100켈빈이라고 합시다. 그럼 이거 영하 마이너스 200, 마이너스 100 얼마잖아. 마이너스 170 얼마 이렇게 하냐. 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차가운데도 입자들은 그 온도를 갖고 있는, 그 온도를 유지하고 있는 입자들은 여전히 열 에너지를 갖고 있어요. 그렇게 차가운데 뜨겁다고요? 열 에너지를 뜨겁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나가고 들어가고 이러면서 온도의 변화를 일으키는 원인이라고 생각해야 돼. 단지 그냥. 그러니까 갖고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저열원에 열 에너지가 들어있을 거야. 그지? 온도를 갖고 있으니까. 그럼 열 에너지가 들어있으면 이종 기관은 무슨 기관이냐면 바닷물. 어마어마하게 많잖아. 차가워 안 차가워? 차갑지? 그 바닷물 속에 차가운 그 바닷물 속에 들어있는 그 물한테 들어있는 물입자에 들어있는 뭐를 뺀다? 열 에너지 빼서 사용한 다음에 더 차가운 상태로 버린다. 열을 어디서 받아들이는 거야? 받아들이는 곳이 어디야? 수렴하는 곳이? 열기관이지. 동력을 돌려야 되니까. 근데 생각해봐. 열기관은 뭘 넣어주지? 열을 넣어주지. 근데 생각해보면 뜨거운 애들이 들어오지 보통 열 에너지가. 근데 차가운 바다는 좀 이상하지 않니? 뜨거운 열이 오나? 근데 하여튼 열이 온대. 그리고 나서 작동해서 이제 그 사용된 그 버려지는 폐열들은 다시 버려지는 거야, 바다에. 말이 안 되는 거야. 왜 안 되게? 바다는 차가워. 열기관은 뜨거워. 이건 뜨겁잖아. 뜨거워야 기체가 팽창해가지고 피스톤 밀어낼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그럼 지금 차가운 데에서 뜨거운 쪽으로 열을 이동시키겠다는 얘기 아니야, 지금 이게? 이종 연구기관의 이론적인 어떤 그거에 개념이. 맞잖아. 그럼 말이 돼야 안 돼, 이거. 뭐 때문에 문제야? 저기에서 100줄이 있었는데, 내장돼 있었는데, 바다에 그 100줄을 이쪽으로 이동시켰어. 차가운 데도 열이 있다 그러니까 그 100줄 가져오겠다. 가져왔어. 그래서 여기 열기관에다가 100줄 넣어줬어. 그러면 열기관하고 바다하고 전체 이렇게 하나의 역학계로 놓으면 어쨌든 저기 있던 100이 이쪽으로 넘어온 것밖에 없으니까 에너지는 총량적으로는 보존돼요, 그대로. 그러니까 이 개념은 열역학 1법칙에는 부합해요. 근데 문제가 뭐죠? 열은 절대로 저온체에서 고온체로 갈 수가 없다. 뭐죠 이게? 열역학 2법칙이요. 클라우지우스의. 이것 때문에 절대로 인류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근데 네가 지금 바다에서 지금 열내는 갖고 오겠다는 차가운 데서 뜨거운 쪽으로 인류 최초로 열역학 2법칙을 깨부수는 당시 제발 부탁입니다. 김경호 돌아가겠습니다. 돌아가고 싶습니다. 나도. 불가능합니다. 그죠? 열역학 2법칙에 위배되기 때문에요. 저온에서 고온체로는 절대로 열이 이동할 수가 없다고요. 그냥 믿으세요. 그냥 종교야 그냥. 과학의 원리가 아니라. 알겠지? 에너지 총량적으로는 똑같으나 저온체에서 고온체로 열이 이동하는 현상은 흐를 수가 없기 때문에 자발적으로는 절대로 그 연구기관은, 이종 연구기관은 만들어질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꿈도 꾸지 마. 누가 일종 연구기관, 누가 이종 연구기관, 무한동력, 바다에서 에너지 갖고 오겠다 이딴 소리 하면 그거 다 뭐야? 그 새끼 다 사기꾼이 알았어? 가서 조져. 너 좀 일로 와봐. 좀 강의 좀 듣자 이 새끼야 이러면서. 너 열역학 1법칙 알아 몰라? 2법칙 알아 몰라? 이래가지고. 배웠으면 써먹어야지. 시험에서 못 써먹어도. 그치? 예. 자, 지금 대략적으로만 얘기한 거예요. 예. 자, 일종 연구기관, 이종 연구기관까지도 이 열역학 1법칙과 열역학 2법칙들이 그런데 근거로 사용될 수가 있다라는 개념이에요. 아시겠죠?